도로 위 해적, 해적 이야기, 아서 코난 도일 단편소설. 장소는 이스트본과 텀브리지를 잇는 도로였다. 크로스 인앤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한적한 도로 옆으로 진달래 관목이 늘어서 있었다. 시간은 지난 여름 어느 일요일 오후 11시 30분이었다.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 중이었다. 길고 날렵한 몸체의 롤스로이스가 부드럽게 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에서 비춰진 밝은 원을 통해서 흔들리는 낮은 풀과 관목들의 황금색 영상이 흐르듯 보였다. 그 뒤와 옆으로는 까만 어둠이 보였다. 루비색 점 하나가 도로 사이에서 반짝였지만 루비색 꼬리 등의 흐릿한 빗무리 속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붕이 없고 사치스러운 유형의 자동차였고 달빛이 없는 밤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 윤곽선이 특이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사람은 없었다. 앞쪽 집에 열린 현관문 사이 불빛 속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듯 들어가자 왜 그런지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몸체에는 윤기나는 갈색의 특이한 장식들이 달려 있었고 길고 검은 엔진 덮개에는 길게 끌리는 천이 매달려 있었다. 혼자서 이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를 몰고 있던 사람은 덩치가 크고 억센 느낌이었다. 그는 깃털 장식이 달린 길고 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운전대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모자 아래로 만들어진 짙은 그늘 속에서 담배의 붉은 끝부분이 살짝 보였다. 띠 모양 장식이 달린 검은 얼스터 외투의 깃이 귀 밑까지 올려져 있었다. 그의 목은 둥근 어깨로부터 앞으로 바짝 끌어당겨진 상태였다. 자동차가 긴 경사로를 소리 없이 흐르듯 내려가는 사이 그는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엔진이 혼자서 움직이도록 놔둔 채 어둠 속을 뚫어지듯 쳐다보는 듯했다. 뭔가 찾는 물체가 있는 듯했다. 그때 남쪽 멀리에서 뭔가 자동차의 경적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런 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다. 즉 런던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말 사이 유흥을 즐기러 나왔다가 다시 일을 위해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다. 이번에도 확실히 그의 남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가 머리를 운전대 앞쪽으로 내밀고 어둠 속을 집중해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담배를 뱉고 급하게 숨을 들이켰다. 멀리 도로 쪽에서 두 개의 노란 점이 굽은 도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점들이 옆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앞쪽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옆쪽으로 사라졌다.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몰고 있는 남자가 긴장감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검정 복면을 꺼내서 자신의 얼굴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더니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그리고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손전등을 꺼내서 황급하게 확인하더니 옆자리 마우저 권총 옆에 놓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자를 더욱 아래로 눌러쓰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었다. 긴 검정 기계가 꿀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몸체를 떨더니 앞으로 튀어나가듯 속도를 올렸고 강력한 엔진에서 작은 소리를 내뱉고 경사로를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허리를 굽히고 헤드라이트를 껐다. 관목들의 검정 윤곽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띠의 형체만이 앞쪽 길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사로를 따라서 질주해가는 자동차의 앞쪽에서 당황한 소리와 흔들림,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앞쪽 자동차가 기침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강력하지만 낡은 저 단기어를 넣는 소리가 들렸지만 엔진은 지친 심장같이 헐떡거렸다. 그 노란 점 두 개는 이제 지그재그로 굽은 길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그것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채 30m가 되지 않았다. 검정 자동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나갔고 상대방의 진로를 막았다. 그리고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경고등처럼 반짝였다. 끼익거리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앞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멈췄다.
이런 화난 목소리가 말했다. 미쳤군. 지금 알아요?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요. 도대체 왜 헤드라이트는 끄고 다니는 거요? 내 차 앞이 당신에게 닿을 뻔한 순간에야 당신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강력한 손전등이 앞쪽을 비추자 화가 난 푸른 눈에 노란 콧수염을 가진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전적인 12마력짜리 울즐리의 운전대 뒤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붉은 얼굴 위 환한 표정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화했다. 검정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나와 긴 총신에 사악하게 생긴 검은 권총을 남자의 얼굴에 겨눴기 때문이었다. 권총 뒤로 보이는 것은 검은 천 조각과 거의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려진 얼굴뿐이었다. 손들어. 묵직한 목소리가 재빨리 외쳤다. 손들라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 젊은 남자는 꽤나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손이 아주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 엎드려. 권총을 든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젊은 남자가 운전석 밖으로 나왔고 그 뒤를 따라서 손전등과 권총이 움직였다. 그가 손을 아래로 내리려는 듯 움직이는 순간 육중한 음성이 그것들을 다시 위로 올리도록 만들었다. 이봐요. 이거 너무 낡은 방식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아닌, 시계, 마우저 권총 뒤에 남자가 말했다. 정말인가요? 시계라고 말했다. 그래, 그래요. 가져가요. 필요하다면요. 도금된 것이니까. 뭐 어쨌든. 아무래도 200년은 낡은 수법인 듯 하군요.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에서나 벌어질 법한 상황이군요. 덤불 속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미국 황무지에서나 활동하든지 뭔가 오래된 이야기 책에서나 보던 광경이군요. 지각.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뭔가 진심이 묻어 있었다. 지갑이 건네졌다. 반지는 없나? 안 끼고 다닙니다. 저쪽으로 가서 서 있어. 움직이지 마. 노상강도가 희생자 옆을 지나쳐서 울즐리의 엔진 덮개를 열었다. 강철 집게를 하나 들고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전선이 끊기는 소리가 났다. 잠깐만요. 내 차를 부수지는 말아요. 젊은 남자가 외쳤다. 그가 뒤돌아서더니 번개처럼 권총이 그의 머리를 겨눴다. 그리고 그 번개 같은 동작을 하는 와중에도 강도가 부서진 회로판을 뜯어냈다. 뭔가가 젊은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가 숨을 헐떡이다가 몸을 떨었다. 그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겨우 다물었다. 안으로 들어가. 노상강도가 말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의 운전석에 탔다. 이름이 뭔가? 로널드 바커요. 당신은요? 복면을 쓴 남자는 건방진 질문을 무시했다. 어디에 살지? 그가 물었다. 지갑 안에 명함이 있어요. 하나 가져가요. 노상강도가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엔진을 켜자 씩씩거리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꺾어서 풀고 기어를 잡아치듯 넣고 운전대를 거칠게 돌렸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울즐리 옆으로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를 약하게 켠 채 남쪽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반면에 로널드 바커는 한 손에 전등을 들고 수리 상자 속을 미친 듯 뒤지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전기 회로를 다시 이어서 엔진을 다시 켤 수 있는 한 줄의 전선이었다. 희생자와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자 노상강도가 긴장을 풀고 주머니에서 약탈품을 꺼냈다. 시계를 바꿔 차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셌다. 7실링이 처참한 전리품의 전부였다. 그러나 빈약한 결과가 그를 짜증나게 만들기보다는 기쁘게 하는 듯했다. 그는 몇 개의 동전과 지폐를
손전등에 비춰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태도가 변했다. 그가 얇아진 지갑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서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모험을 시작할 때 비쳤던 긴장감이 느껴졌다. 또 다른 자동차의 불빛이 도로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번 경우에 노상 강도의 수법이 좀 더 격렬해졌다. 경험이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듯했다. 헤드라이트를 밝게 비춘 채 그가 새로운 자동차를 향해서 질주했고 도로 한가운데 멈춘 후 그들에게 멈추라고 경적을 울렸다. 놀란 상대 운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거센 힘을 가진 자동차에 입중한 검정 몸체 사이로 두 개의 불빛이 빛나는 것과 그 운전대 뒤로 검정 복면을 쓴 남자가 위협적인 태도로 앞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마침내 롤스로이스의 황금색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지붕이 없는 우아한 22마력의 험버가 서 있었고 왜소하고 경하게 찬 운전기사가 뾰족한 모자를 쓴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 뒤로 베일이 내려온 모자를 쓴 두 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점점 높아짐을 통해서 둘 중 하나의 감정이 드러났다. 다른 아가씨는 훨씬 더 침착했고 냉정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 힐다.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입 닥쳐. 그리고 멍청한 짓은 그만둬. 버티 아니면 다른 남자들이 우리를 데리고 장난을 치는 걸 거야. 아니, 아니야. 진짜야. 플롯이. 강도라고? 확실히. 아, 세상에나 어떻게 해야 하지? 뭐가, 아야. 다른 아가씨가 외쳤다. 참 세상에나 우아한 소리구나. 아침 신문에 나기에는 늦었지. 하지만 저녁에는 모든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가득하겠지. 그렇게 되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까? 다른 아가씨가 투덜거렸다. 아, 플롯이 지금 기절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함께 소리를 지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기 검정 물건을 얼굴 위에 쓰고 있는 저 사람 너무 끔찍하지 않니? 아, 세상에나 친구야. 저 남자가 알프를 죽일 거야. 강도의 행위는 어떤 점에서 놀라웠다. 차에서 뛰어내려오더니 그가 운전기사의 목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다. 마우저 권총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모든 소동이 잠잠해졌다. 권총의 강요 속에서 왜소한 운전기사가 엔진 덮개를 열고 점화 플러그를 빼냈다. 사로잡은 포로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복면의 강도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전등을 앞으로 들이밀고 차 옆쪽을 비췄다. 아까까지 로널드 바커 씨를 다루면서 보였던 거친 완고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와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러웠다. 하지만 단호함은 여전했다. 그가 모자를 들어올려서 자기를 소개하는 몸짓을 했다. 불편을 끼치게 되어 미안합니다, 숙녀분들. 그가 말했다. 지난번 대화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들이 누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힐다 양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플로시는 훨씬 더 침착했다. 상당히 우스운 일이군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공공도로에서 우리를 세운 거죠?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강도가 말했다. 훨씬 완고한 목소리였다.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 플롯이. 제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란 말이야. 힐다가 외쳤다. 우리는 게이티 극장에서 왔어요. 알고 싶다면요. 젊은 아가씨가 대답했다. 아마도 플롯이 손턴과 힐다 매너링이라는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이스트본의 왕립 극장에서 지난주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은 휴식을 취했죠. 이제 모든 것을 말한 거예요. 당신들의 지갑과
보석을 내놓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 아가씨가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은 것을 질렀지만 이전도 그랬듯 그 남자의 태도와 목소리에는 권위 같은 것이 느껴졌다. 몇 분 후 그녀들은 지갑과 반짝이는 반지들, 팔찌, 브로치, 목걸이를 자동차 앞쪽 의자에 내려놓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보석들이 전기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가 빛나는 팔찌를 집어들더니 손으로 무게를 재는 듯했다. 그 외에 값이 나가는 것은요? 그가 아가씨들을 향해서 물었다. 그러나 플로시 양은 그에게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우리 앞에서 클로드 디발 흉내는 내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가든지 놓고 가든지 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어요. 빌리가 선물한 목걸이를 제외하면 그렇지. 힐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잡아챘다. 강도가 고개를 숙이더니 그것을 잡은 손에서 힘을 풀었다. 다른 것은요? 용감한 플로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힐다 역시 같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강도에게 끼친 영향은 놀라웠다. 그가 가까이 있는 자리에 모든 보석을 던졌다. 여기요. 다시 가져가요. 그가 말했다. 어차피 잡동사니들이니까요. 당신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미소로 변했다. 지갑은 가져가도 좋아요. 이 장식품들은 돈보다는 10배나 값어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군요. 잡힐까 걱정되지는 않나요? 마치 희극의 한 장면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비극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강도가 대답했다. 아, 그럴 리가요. 그러지 않기를 빌어요. 드라마에 익숙한 두 아가씨가 외쳤다. 하지만 강도는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저 멀리 도로 아래쪽에서 작은 불빛이 나타났다. 새로운 일거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중이었고 그로서는 이 건과 그 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다. 자동차를 옆으로 빼면서 그가 모자를 들어올려 인사하고 새로운 대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황급히 떠났다. 플로시와 힐다 양은 길을 잃은 자동차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대고 아까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강도의 자동차 붉은 꼬리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아주 풍성한 일거리라는 다양한 징후가 있었다. 4개의 커다란 헤드라이트 뒤로 윤기가 흐르는 육중한 황금색 몸체가 얹어진 60마력의 벤츠가 경사로를 천천히 육중하게 오르고 있었다. 마치 잠재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시골길의 경사로를 비웃는 듯 보였다. 많은 짐을 싣고 지친 스페인 갤리온종의 말처럼 길을 달리던 그 자동차가 먹이를 발견한 매처럼 사납게 다가온 자동차 때문에 제자리에 섰다.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오른 거친 얼굴이 단단한 리무진의 창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뾰족하게 벗겨진 이마와 거만하게 축 늘어진 턱, 2개의 교활하게 반짝이는 눈, 살이 찐 얼굴이 강도를 쳐다보았다. 비키라고, 지금 당장 비키라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외쳤다. 깔아 뭉개버려, 헬은. 저쪽으로 달려가서 저 친구를 끌어내라고. 저 친구는 술에 취한 것 같아. 술에 취했어. 지금까지 현대의 노상 강도는 굉장히 부드럽게 행동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야만적으로 변화했다. 거칠고 적극적인 사람인 운전기사가 뒤쪽에 분노한 목소리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에서 뛰쳐나와 앞으로 다가오는 강도의 목을 잡았다. 강도가 권총 손잡이로 때리자 운전기사가 쓰러져서 도로 위에서 신음했다. 쓰러진 몸을 밟고 앞으로 나간 강도가 차문을 열고 커다란 덩치의 사람의 귀를 잡아 끌었다. 그가 길 위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강도가 아주 큰 힘을 실어 그의 얼굴을 빈손으로 가격했다. 때리는 소리가 텅 빈 어둠 속 도로 위로 총소리처럼 울렸다.
뚱뚱한 남자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졌고 리무진에 몸을 기댄 채 정신을 잃었다. 강도가 그의 외투를 억지로 열어 젖히더니 두꺼운 황금줄이 달린 시계와 그것에 매달린 다른 것들을 모두 빼내고 검정색 비단 넥타이 위에서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장식을 뜯어내고 4개의 값비싼 반지를 쥐어뜯었다. 반지 하나하나가 몇천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 주머니에서 커다란 가죽 공책을 잡아챘다. 이 모든 약탈품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챙긴 그가 다시 한번 뚱뚱한 남자의 진주 커프스 장식과 옷깃에 달린 황금 조임새마저 뜯어냈다. 더 이상 가져갈 것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한 강도가 쓰러진 운전기사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고 그가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다시 뒤에 앉았던 뚱뚱한 남자에게로 가서 강한 힘으로 남자의 모든 옷을 찢기 시작했다. 바로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에 남자가 흐느껴 울며 몸을 뒤틀었다. 고문을 가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런 행동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남자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때 뭔가 소리가 들렸고 고문을 가하던 손길이 멈추고 고개가 돌아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북쪽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불빛이 보였다. 아마도 그 자동차는 도로 위 해적이 이전에 남겨놓은 약탈 현장들을 지나쳐 왔을 것이었다. 그 자동차는 그가 지나쳐온 길을 의도적으로 따라오는 중이었고 어쩌면 그 지역의 모든 경찰관들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한밤의 모험가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너덜거리는 희생자에게서 바로 물러나서 자신의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가 엑셀러레이터를 최대한 아래로 밟아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가다가 좁은 측면 도로가 이어져 있었고 도망자는 그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돌려서 속도를 더 올렸다. 7에서 8km를 더 간 후에야 그는 자동차를 멈추고 주변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구석으로 간 후 그날 밤의 약탈품을 확인했다. 로널드 바커시의 하찮은 물건과 여배우들의 풍성한 지갑, 그 속에는 모두 합쳐 4파운드가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부자의 훌륭한 보석과 가죽 공책이었다. 50파운드짜리 지폐 5장과 10파운드 4장, 15개의 1파운드 동전, 고급스러운 수표책이 최고의 전리품이었다. 하룻밤에 일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모험가가 사악한 행위로 얻은 물건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자동차를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이 없는 듯한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토록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났던 밤의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월콧 올드 플레이스 저택에 헨리 헤일 어디경이 여유있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방 관청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잠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서재로 향했다. 헨리 경은 그 지역의 부주지사이자 오랜 전통을 지닌 가문의 중남작이었다. 또한 10년의 경력을 지닌 치안 판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콧 지역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말들을 키우는 뛰어난 승마 선수로 유명했다. 큰 키에 꼿꼿한 몸매의 단정한 신사인 그는 말끔하게 면도된 강한 얼굴과 두꺼운 검은 눈썹, 사각형의 단단한 턱을 가졌고 결코 적으로서 마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었다. 50살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는 젊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특징 외에도 그의 오른쪽 귀 위로 하얀 머리카락 한 뭉치가 다른 검은 곱슬머리와 대비되어 그의 강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날 아침 그는 생각에 잠겨 불이 붙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생각이 현재로 돌아왔다. 월계수가 늘어선 곡선의 도로를 따라서 낮게 털털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좀 더 시끄러운 소리로 변했다. 그리고 모퉁이를 따라서 구식의 울줄리가 들어왔고 그 운전대 앞에는 생기 어린 얼굴에 노란 콧수염을 가진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헨리경이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잠시 후 집사가 로널드 바커 씨가 왔다는 기별을 하자 헨리경이 다시 일어났다. 이른 아침의 방문이었지만 바커 씨는 준남작의 친한 친구였다. 서로에게 훌륭한 사냥꾼이자 승마 선수, 당구 선수였고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더 젊고 가난한 친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월콧 올드 플레이스를 찾아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고는 했다. 따라서 헨리경은 기쁜 표정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친구에게로 다가갔다. 오늘은 매우 일찍 일어났군.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만약에 루이스로 갈 생각이라면 같이 차를 타고 가도 돼. 하지만 젊은 친구의 태도는 이상하게 거칠었다. 그가 자신의 앞으로 뻗어온 손을 무시한 채 긴 콧수염을 매만지면서 지방 치안 판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혼란스럽고 뭔가를 추궁하는 눈빛이었다. 뭔가, 무슨 일인가? 치안 판사가 물었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뭐라고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다. 집주인이 점점 참을성을 잃었다. 오늘 아침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요. 로널드 바커가 대답했다. 단호한 어조였다. 무슨 일이지? 당신 때문입니다. 헨리경이 미소 지었다. 앉아봐, 친구. 나에 대해서 화가 난 일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바커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분노에 찬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는 것 같았다. 분노가 한번 피어오르자 마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처럼 치명적이고 재빨랐다. 왜 어젯밤에 나를 습격한 거죠? 치안 판사는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충격이나 분노를 표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하고 온화한 얼굴에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네는 왜 어젯밤에 내가 자네를 습격했다고 말하는 건가? 자동차를 탄 커다란 덩치의 키가 큰 남자가 메이필드 도로에서 나를 멈춰 세웠어요. 그가 권총을 내 얼굴에 겨냥하고 지갑과 시계를 빼앗아갔어요. 헨리경, 그 남자는 당신이었어요. 치안 판사가 미소 지었다. 이 지역에서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나 혼자인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나 혼자인가? 내가 롤스로이스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반평생을 자동차에 쏟아부었고 나머지 반평생을 자동차를 고치면서 보낸 내가 이 지역에서 당신 말고 롤스로이스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내 친구, 바커. 방금 전 자네가 말한 현대의 노상강도 같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역 밖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영국 남부에만도 수백 대가 넘는 롤스로이스가 있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헨리경. 게다가 당신 목소리, 억지로 낮은 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나에게는 아주 친숙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문제가 아주 짜증이 난다고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나에게 설명해 줘야 해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 고귀한 핏줄을 이어받은 당신에게 싸구려 시계와 몇 실링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치안 판사가 그 말을 반복하며 다시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배우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당신을 따라서 도로 아래로 내려갔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내 눈으로 봤지만 도시의 깡패들이 강도짓을 했다면 말은 되죠. 하지만 내 친구이자 중남작인 당신이 그런 여배우들을 내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하나?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군. 아무래도 자네는 이미 스스로를 설득해서 그렇다고 믿기로 한 것 같군.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증거는
거의 갖고 있지 않지. 경찰 앞에서나 판사 앞에서라도 그 남자가 당신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일을 망친 것은 내 자동차의 점화형 전선을 끊을 때였어요. 아주 사악한 짓이었죠. 당신 복면 뒤로 그 하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것을 봤어요. 처음으로 아주 예리한 관찰자라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미세한 표정의 변화가 준남작의 얼굴 위에서 떠올랐다. 아무래도 자네는 매우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그가 말했다. 그의 손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봐요, 헤이 러디경. 그가 말을 하면서 손을 벌렸고 그러자 삼각형의 검정천 조각이 보였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젊은 여배우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 근처에 떨어져 있었죠. 아마도 운전석에서 뛰어내릴 때 찢어진 거겠죠. 이제 당신의 검정 외투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하인을 부르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누르겠어요. 그러면 외투가 바로 오겠죠. 그 외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절대로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준남작의 반응이 놀라웠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커가 앉은 의자를 지나쳐서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 안에 열쇠를 넣었다.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자네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자네는 여기 갇히게 될 거야.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 남자 대 남자로서. 그리고 이 대화가 비극으로 끝날지 말지는 자네에게 달렸어. 그가 책상 서랍을 반쯤 열면서 말을 이었다. 그의 손님이 분노로 눈썹을 찌푸렸다. 나를 위협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헤일 어디경.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없어요. 자네를 위협할 생각은 없어. 내가 비극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자네에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었어. 내 의미는 이번 건에 있어서 결코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나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지. 하지만 이번 일에는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어. 그러니 어떤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군요.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냐. 그리고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상당히 많아. 우선 자네 말이 맞아. 어젯밤 메이필드 도로에서 자네를 습격한 것은 내가 맞아. 하지만 도대체 왜? 무슨? 그래,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우선 자네가 이것을 봐줬으면 좋겠어.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들은 오늘 밤 런던으로 보내질 예정이야. 이것은 자네에게 가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자네에게 건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군. 자네 시계와 지갑이 들어있어. 그러니 자네 자동차의 전선이 끊긴 것을 제외하고는 어젯밤의 소동 때문에 자네가 손해본 것은 없을 거야. 다른 상자에는 게이티 극장의 젊은 여배우들 앞으로 가는 거지. 그들의 물건이 들어있고. 그러니 자네가 나를 고발하기 전에 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완전한 배상을 했다고 자네가 생각했으면 하는군. 그래서요? 바커가 물었다. 좋아. 이제 우리는 조지 와일드 경의 강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군. 자네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는 와일드 구겐도르프의 대표이사이고 악명 높은 러드게이트 은행의 창업주야. 그의 운전기사에게는 별도의 문제가 있어. 이제부터 하는 말은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라고 들어주게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 부유한 사람은 아니야.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블랙 튤립이 더비 경마 대회에서 졌을 때 나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 그리고 다른 일들도 있었지. 그 후 나는 1000파운드의 유산을 받게 되었지. 악명 높은 러드게이트 은행은 예금에 대해서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지.
나는 와일드를 개인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를 만났지. 그 예금이 안전한지 물었지. 그는 안전하다고 대답했어. 그런데 내가 예금에 돈을 넣자 48시간 후 그 예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됐어. 나중에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와일드는 3개월 전에 은행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라앉는 배에 내 화물을 실은 거야. 빌어먹을 그 자신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어. 그는 따로 챙겨둔 돈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모든 돈을 잃었고 어떤 법률도 나를 구제할 수 없게 되었지. 그는 강도가 다른 사람을 털 듯 나를 털어먹은 거야. 한 번은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면전에서 나를 비웃더군. 그리고 안전한 국채에나 투자하라면서 이번 일은 그 교훈에 대한 대가치고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지. 그의 일상적인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 그가 일요일 밤에는 이스트본에서 여기로 돌아오고 그럴 때마다 수표책과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이제 그 수표책은 나한테 있어. 내가 한 일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생각인가? 신께 맹세하건대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나는 그 자식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한 것처럼 그 자식을 완전히 벗겨놨을 거야. 좋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뭐죠? 그 젊은 여배우들은 또 뭐고요? 추리력을 발휘해 보라고, 바커. 내가 도로로 가서 이 개인적인 원수 하나를 처리하고 돌아오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지. 나는 그냥 보통의 강도로 위장을 하고 그 자식과는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 도로를 배회하면서 기회를 노렸지. 그리고 악마의 장난이었는지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자네였어. 언덕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자네 울진리의 고물 자동차가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내가 멍청했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너무 우스워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강도짓을 해낼 수 있었지. 여배우들과도 마찬가지였지. 그녀들의 싸구려 장식을 포기하는 순간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더군. 그리고 나는 매복을 계속했지. 그리고 내가 노린 친구가 왔지. 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네. 나는 그의 살가죽을 벗길 생각으로 나간 거였어. 이제 바커 어떻게 생각하나? 어젯밤 나는 자네 머리에 권총을 겨눴어. 그리고 오늘 아침 자네가 내게 이러고 있군. 젊은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그러운 미소를 띤 그가 치안 판사의 어깨를 움켜줬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잡혔으면 그 돼지가 오히려 당신에게서 몇 배를 뜯어냈을 거예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치안 판사가 말했다. 그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한순간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 정말 환상적인 시간이었어. 내 평생 최고의 순간을 가졌어. 여우 사냥보다 더한 순간을 말야. 그렇지만 이제는 끝이야. 거기에 중독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탁자 위 전화기가 울렸다. 중남작이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 일을 시작하기에 조금 늦었군. 그가 말했다. 절도범 몇 명을 조사하러 지방 법원에 출근할 시간이야. 도로 위 해적. 해적 이야기.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